네, 두 번째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보장의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것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이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회복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죠. 네, 이렇게 가장 큰 단위별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보험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누군가가 아플지 모르니까 국민들에게 모두 돈을 걷어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누군가가 아프면 그 걷어놓은 돈을 그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보험을 몇 개를 운영하느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에서 4대 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4대 보험료를 걷기는 하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4대 보험료를 걷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개의 사회보험을 하고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이해가 안 되죠. 5개를 하고 있는데 왜 4대 보험료만 걷나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5개의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지만 국민들에게 보험료는 4개만 걷는다. 그래서 4대 보험료를 걷는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사회보험의 특징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회보험의 이제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제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이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국민인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정할 때도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 합의는 거치죠. 그러나 국가가 정하면 전 국민이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누군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두 번째가 이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왜요? 전 국민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혜택을 거의 똑같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다. 그리고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해서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지만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아요. 왜요? 전 국민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하고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필요치 않아요. 네, 세 번째,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급여라는 건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보험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네 번째, 공공부조가 사후 수습적인 거라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닥칠 걸 미리 돈을 걷어놓죠. 우리가 연금을 30년 후에 받는데 미리서 연금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방적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돈 내는 게 아니고 미리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돈을 쓰는 거죠. 네, 상당히 예방적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소득이 재분배되고 또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한다고 했잖아요. 국가가. 근데 민간보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네.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월 29,900원에 다 가입해 주겠다라고 광고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가입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보험은 최저 수준을 보호해줘요. 최저 수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임의보험인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보험이 뭐 17개다, 뭐 보험이 뭐 10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사회보험은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이게 과연 제공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임의보험은 개인적 형평성, 네. 그 돈을 너가 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돈을 안 내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적이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계약이다. 네. 그래서 그 사회보험은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네. 보험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보험 정부가 독점하지만 민간보험 회사끼리 경쟁하죠. 사회보험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냐? 나중에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민간보험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매달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약속을 하죠. 네. 그리고 사회보험은 완전하게 재정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뭐라고 해서 물가가 오른 거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가가 올랐을 때 지금 100만원 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아까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뭐 1000배 막 이렇게 올라 버려요. 그러면은 100만원 받기로 한 연금이 나중에는 가치가 10,000원 밖에 안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정을 그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국가가 정부가 독점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 부족한 연금을 메꿔 나가는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민간보험은 어때요? 완전하게 재정을 확보를 해야죠. 이를테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 상품을 개발했는데 한 10만 명 정도를 가입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보험 상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명이 매달 돈을 내겠죠? 그러면서 재정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정부 통제하에 운영이 되는데 민간보험은 정부가 통제할 필요가 없죠. 그 회사가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보험은 인플레에 취약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년 후에 100만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 버렸어요. 그럼 10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100만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원은 나중에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의 10,000원 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보험은 어때요? 100만원만큼 세금으로 부과를 해서 물가가 올랐으면 그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00만원, 1억 이만큼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국가부도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뭐예요? 국민에게 연금을 주는 거죠. 연금을 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연금을 주는 거. 네. 늙거나 병들 때 사망했을 때 사회보장의 일원으로 정부가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주는 연금. 네. 연금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거 필요해요? 고령화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고령화가 되니까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사회적 비용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본인들이 연금을 받으면 그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뭐라겠어요? 사회보험 중에 하나. 사회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강제보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가가 연금을 30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내 이렇게 해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저금을 해놔요. 마치 우리 세배 하면 부모님이 세뱃돈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맡겨놔라 이렇게 하듯이
나중에 크면 더 줄게 라고 하듯이 국가가 국민에게 세뱃돈 맡기듯이 연금을 강제로 얼마씩 내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너가 60세가 되면 이 돈을 줄게, 늙으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연금이에요. 네. 그리고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세금 낼 인구가 적으니까. 그러니 미리 돈을 걷어놔야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이 또 적으니까 마찬가지죠. 출산율이 낮은 거라 핵가족화. 옛날에는 가족들이 노인을 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인을 덜 보지 않죠. 또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실업도, 노령, 사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니까 연금 제도로서 각자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도에 이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민 연금 나라가 됐는데 국민연금을 배우면서 또 다른 연금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특수 3대 연금이에요. 특수 3대 연금. 네, 특수 3대 연금이라고 합니다. 개론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워요. 특수 3대 연금은 나중에 사회보장론, 그리고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론 이런 과목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아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을 따로 받아요. 또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군인연금을 받아요. 또 사학연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줄여서 사학연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국민연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왜 이걸 만들었어요? 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그 근무 조건이 열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오래 하려고 안 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국가가 과거에는 가난했으니까 1960년도, 70년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나중에 공무원들에게 연금으로 보상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30년 동안 그 공적 일을 하면서 지금은 연금을 받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왜 좋을까요? 네,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부담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보상해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도 잘 안 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로서 군인은 필요하잖아요. 뭔가 혜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네, 이렇게 포함된 3대 특수연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을 줄까요?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걷죠. 네, 그것이 주재원이 되는 거예요. 주재원. 네, 주재원이 되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은 어떤 그런 급여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급여가 있는데 노령연금, 자녀연금 좀 몇 개 살펴볼게요. 노령연금.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연금이에요. 노령연금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죠. 네. 물론 60세 이후에 직업이 있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받고 65세에 받을래요. 이렇게. 일찍 받으면 좋은데 왜 늦게 받을까요? 일찍 받으면 조금 주고 65세에 받으면 많이 주죠. 그럼 많이 받으려고 했다가 한 64세에 돌아가셔 버리면 아깝겠네요. 네.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때요?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연금을 안 받으려고 하고 아꼈다가 나중에 진짜 소득이 없을 때 그때 연금을 받으려고 하죠. 네. 60세에 도달 전에도 받을 수 있어요. 어쩔 때요. 10년 이상 가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60세 전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장애연금 뭐 이런 거는 다쳤을 때 받는 연금 뭐 이런 거죠. 유족연금은 뭐예요? 원래 연금은 부었던 사람 A가 30년 동안 부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유족이 대신 받는 거죠. 네, 유족연금. 네, 반환일시금. 이 경우에는 연금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일시금으로 돌려줘 버려요.
뭐 이를테면은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돼버렸어요. 아까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조건이 있죠. 당신은 연금 안 줄래요? 그냥 일시불로 받아가세요. 이런 거죠.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민을 가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래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짧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아까도 얘기했죠.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프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험료 걷은 걸로 내주는 거죠. 우리가 병마다 다르고 우리가 사암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8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제공하고요. 20%가 본인 부담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병원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돈은 한 20만원만 내요.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럼 병원은 100만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 보통 병원 가면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저 20만원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병원비는 100만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죠. 네. 국민이 아팠을 때 이런 것들을 보험급여로 제공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민 갔던 사람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을 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친척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까 20만원만 낼 돈 얼마를 내야 되는데 100만원 내야 되는데 20만원만 내는 거죠. 원래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면 20%만 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수술, 큰 수술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수술은 큰 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수술비가 내야 될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몇억, 몇십억, 심지어 몇십억까지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병도, 아무리 큰 수술도 본인 부담은 얼마 이상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밖에 안 낸다. 수억 원짜리 수술을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누가 내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걸 혜택 받으니까 아까워요, 여러분? 아니요, 안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렇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적용은 전국민 대상이죠.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라든가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뭐예요? 직장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네, 지역가입자는 뭐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네. 보험 급여의 종류, 현물과 현금이 있는데 현물은 뭐예요? 물건으로 주는 거죠. 현금은 돈으로 주는 거죠. 현금. 네. 근데 이 건강보험은요, 현물이 약간 특이해요. 현물이 물건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요양 서비스도 현물로 봐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현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행위도 현물이에요. 진료 받는 것도 우리가 현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현금은 현금이죠. 네. 요양비 돈으로 줍니다. 본인 부담액 보상금 돈으로 줍니다. 보장구 구입 급여비 돈으로 줍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험급여가 차이가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우리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에 가면. 근데 여러분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기본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제도예요. 고용보험제도는 뭐냐면 국민의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자, 고용이란 건 뭐예요?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반대로 실업이 뭐예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걸 실업이라고 하죠. 실업자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업, 뭐 생업을 잃었다. 뭐 일할 노동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실업을 예방하고 또 고용, 취직을 촉진하고 또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이 잘 되게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고용이 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죠? 네, 그럼 적용 대상 볼게요. 사업장이라든가 적용 근로자라든가 뭐 일용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따로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요? 네, 사업과 사업장. 네, 당연히 뭐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란 건 뭐예요? 당연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임의 가입자는 뭐예요?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고용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아주 적었을 때 되죠. 또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니까 사실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대부분. 네. 또한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입돼요.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일용 근로자가 뭐예요? 1개월 미만 근로자. 그래서 하루씩 근무하는 거예요. 뭐 20일 근무했다. 15일 근무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일용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의무화가 됐어요. 의무화. 네. 심지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넣어줍니다. 자영업자. 네. 사업주인데도 고용보험을 넣어줘요. 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해요. 이런 가입을 왜 해요? 네. 실업자가 됐다든가 파산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분들을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고용보험의 혜택 뭐 이런 것이죠. 근로자의 훈련 지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 본인이 지금 있는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던가 무슨 연수를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직업 능력을 개발을 해요. 그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업급여. 대부분이 고용보험에서 많이 혜택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가 뭔가요?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을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인 상태에서는 가족들 생계나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현금으로 주죠. 실업급여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구직급여 이런 건 뭐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주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주는,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주는 뭐 급여, 상병급여, 상병급여죠. 네. 뭐 실직 실고를 한 후에 뭐 아팠을 때, 부상이나 출산 이럴 때, 뭐 실직자의 구직급여를 더 연장할 때 연장급여, 뭐 기간이 정해졌는데요,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럼 심사해가지고 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취업촉진수당, 이 경우에는 조기 취업이 돼버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조기 취업 촉진수당을 줍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줘요. 육아휴직보험도 고용보험에서 혜택 주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뭡니까? 출산휴가부터 먼저 설명해 볼까? 출산휴가는 아이 날 때, 여자분들이 아이 날 때 쉬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 힘들게 아이 낳았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 전후를 통틀어서 90일까지 3개월 동안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태할 경우는 120일까지 가능한데, 아이가 많을 경우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 90일 동안 임금 상실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되면 직장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쉴 수가 있는데, 그 쉬는 동안에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준다라는 것이죠. 네. 육아휴직은 뭐예요? 아이를 돌보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출산은 아이를 낳을 때 받는 휴가,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겠다 하고 휴직을 하는 거예요. 잠시.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180일까지 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황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씩 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휴직 상태다. 그걸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살펴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건 뭐예요? 일할 때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업무상 사고가 있다던가, 업무상 또 질병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 보상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상을 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요양급여, 이런 급여들이 있어요. 요양급여는 뭐예요? 다쳤겠죠. 혹은 병을 앓았겠죠. 그럴 때 요양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휴업급여는 뭐예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장애급여는 뭐예요? 장애가 있을 때 장애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정합니다. 우리 그 장애인 등급 하듯이 장애 등급을 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하다가 다쳤을 거 아니에요. 간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일하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해 주는 거, 유족급여죠. 네, 상병보상연금, 이런 경우에는 아팠거나 다쳤을 때 2년이 지났 후에도 계속 취업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 기간 있었다, 상당 기간 쉬었다, 많이 아팠구나, 많이 다쳤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상병보상연금을 주는 겁니다. 장의비는 뭡니까? 이제 사망한 경우 거기에 따른 장례비용, 장제비, 장례비용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직업재활은 뭐예요? 아까 고용보험처럼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용, 훈련 수당,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했을 때 직업재활급여를 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 6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을 돌보는 게, 노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을 돌보는 것이, 과거에는 집에서 돌봤잖아요. 근데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사회에 참여를 했고 또 핵가족이 됐고 자녀를 저출산이 됐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돌봐야 된다. 그건 사회가 돌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다면, 아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아픈 사람이 누군가가 아프면 그 병원비를 일부만 내고 한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줬듯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노인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그 돌봄 비용은 조금만 내고, 본인은 조금만 내고, 가족의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자, 나는 노인이 아닌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계속 내는 게 억울해요. 그러면 빨리 치매를 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65세 미만도 되거든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고 썼고 65세 이상 같은데 65세 미만도 있어요. 제가 목격한 어떤 분은 40대도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급여만 좀 설명할게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크게요. 물론 나중에 현금급여도 설명할 건데요.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재가급여는 뭐예요? 재가가 어떤 뜻이에요? 재가? 집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거죠. 재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재가급여예요. 누가 집에 있어요? 노인께서. 서비스를 받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께서. 그래서 집에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문 사업이에요. 방문. 가정을 방문하죠.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방문해서 뭘 하냐? 일상생활을 도와줘요. 그게 방문 요양이에요. 또 목욕차를 가지고 가요. 그게 방문 목욕이에요. 또 일일이 병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진료를 일단 기본적인 걸 해줘요. 그게 뭐냐면 방문 간호예요. 그래서 재가급여의 가장 기본인 방문 사업은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재가급여 사업은 뭐냐면 주간 보호, 야간 보호예요. 주간만 보호한다, 야간만 보호한다. 자, 주간에 다 취직하고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상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다가 돌보죠. 그리고 퇴근하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죠. 네, 그런 거죠. 또 야간만 돌보고 다시 또 모시고 오죠. 그걸 보고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이거를 합쳐서 주야간보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가급여 종류 하나가 뭐예요? 단기보호예요. 단기보호. 네, 단기 짧게 일주일만 보호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네, 다시 집으로. 뭐 한 달만 보호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열흘만 한다던가. 그래서 재가급여는 크게 세 종류다. 네, 방문 사업,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사업,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우리가 주간보호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요양원, 시설에서 돌보는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인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데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불러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느 제도에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네, 그래서 노인 요양원, 노인 전문 요양원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런 곳에 장기간 입소해요. 장기간 입소해서 여러 생활 서비스를 받죠. 신체 활동, 심신 뭐 이런 것들을 받은 거. 네, 그래서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본인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죠. 근데 시설급여는 여기가 집이 되는 거예요. 요양원이. 물론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비스의 종류를 나눌 때 재가급여 따로, 시설급여 따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는 서비스 자체도 현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현물이라 하지 않고 그냥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는 게 있어요. 현금. 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요양비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노인 요양 등급 대상자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를테면 무슨 뭐 방문요양센터 이런 데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돌본다고 해놓고 안 돌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돌보겠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인을 거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도서벽지, 뭐 섬이라던가 아주 꼴짝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서비스 한 데가 없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아예 없어요. 이런 요양원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할 수 없이 가족이 돌봐야 되지 않냐. 혹은 다른 병원에서 돌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주 특례적으로 요양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까 요양 대상자,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고,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 5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보험 5개가 매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5개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노인장기요.